초비가 뭐예요? 초비가? 사람 이름입니까?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방알림전은 좀 색깔이 좀 강한 작품이라서 출제가 약간 좀 될지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파격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다뤄질 법하다라는 생각에 자, 연계소문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방알림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알림전에서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자,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 자, 동성혼이죠, 동성혼. 자,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그 동성혼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자, 동성혼은 자, 이렇게만 간단한 키워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자, 반발이라고 볼 수 있어.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 혼인 사회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될 때 보통 남성 주도 하에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맞죠? 그 남자만이 가정의 중심일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발상과 생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여성 독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았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키워드. 남장 모티브입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남장 모티브는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죠. 홍겨울전에서도 나오고 이번 수록 부분에서 나왔던 남장 모티브 뭐가 있죠? 백학선전이 있었죠. 백학선전. 맞아. 백학선전을 보시면 진취적인 여성 등장 인물이 있고 맞지? 그런 여성 등장 인물이 남성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야, 우리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너 기억 못하니? 기억 못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 막 테스트하잖아. 맞지? 자, 남장 모티브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성으로서의 자, 능력을 자,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명과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명이라고 한다면 암은 뭡니까?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모습으로만 실현이 되는 것이냐 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 여성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냐 라는 한계에도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 그런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을 거라고 한다면 그냥 여성의 모습으로 남성 못지않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 본 의도에 더 맞는 자, 그러한 설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논문에서 가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해석을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적강. 자, 적강 모티브가 쓰였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적강 모티브를 좀 보면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공간을
자, 이원화 시켜야 되겠죠. 자, 천상계에서 자, 남곡성이라는 남자와 맞죠? 자, 그리고 남곡성과 백화성은 서로 부부관계였습니다. 자, 부부관계였는데 이제 동시에 적강이 돼요. 동시에 적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가관이에요. 이유가 너무 부부 사이가 좋다. 너무 금실이 좋다. 너무 금실이 좋아서 얘네들 각각 맡은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둘이서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옥황상제가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쟤네들 치워. 꼴 보기 싫어 하면서 이제 얘들을 이제 적강시킨 거예요. 자, 이 남곡성이라는 존재가 작중에서는 누구? 방관주. 한림이라 불리는 여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맞죠? 자, 한림이라는 직책이 뭐냐면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과거 급제를 했을 때 문과도 있었고 무과도 있었어요. 과거는 조선시대 과거. 근데 문과와 무과를 동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그 제수된 지위가 한림이라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림이라는 지위를 받게 되면은 약간 좀 지금으로 따지면 5급 행정고시 사무관의 직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고시를 봐서 5급 사무관이 되면은 핵심 담당 부처에 이제 배정이 돼서 일을 배워요. 한 3년에서 5년간. 그래서 3년에서 5년간 이제 핵심 담당 부처에서 일을 배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면은 그때부터 높은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이것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문무과를 동시에 급제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죠?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백화성은 지상계의 영해빙이라는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의정의 딸로 태어나기 때문에, 맞지? 정승의 딸로 태어났으면 금수저죠, 당시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별이 바뀐 채 태어났는데, 영해빙은 그대로 여성으로 태어나지만 방관은 여기서 원래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점이 첫 번째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방관주가 여성으로 태어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맞아요? 천상계에서 적강한 그 죄,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희들 좀 지상으로 꺼져! 하는 그 죄를 얘가 뒤집어 쓰게 된 거야. 맞아? 자,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지상계에서도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근데 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무엇이다? 죄라고 볼 수가 있어. 왜? 원래 부부간의 연을 맺으면은 그 작중 표현에 따르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남녀간의 지극한 정을 모른 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것 또한 천상계에서 의도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부의 연을 맺게끔 하는 것도 천상계의 어떤 의도적인 설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어떠한 존재? 알다시피, 자, 도사라는 천상계의 존재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도사가 이것을 언급을 해줘요. 막 관상 보는 척 해가지고 막 관상을 봐주죠? 관상 너무 좋네? 근데 잘 들어보니까 분명히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방관주에게 여성에 알맞는 그런 관상 설명을 해주면서, 자, 그러면서 방관주가 뭐야, 좀 이상하다고 눈치챌 쯤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 너희가 부부간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방관주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던 것과 그리고 천상계의 인연이었던 백화점과 같이 지상계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게끔 하는 것은 맞죠? 천상계에서 죄질은 과업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자, 방관주가 자, 천상계 존재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예언해 주죠? 너 죽을 거야. 40 전에 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죠. 그 예언을 듣고 방관주는 이제 그 나이쯤 돼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자, 지난 영애빙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막 그 이야기를 해주며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죠. 자, 잘못했던 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세 번째. 자, 방관주와 자, 영애빙의 이 기묘한 관계, 이 기묘한 관계에 관련해서 한 2개 정도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보면은 방관주는 자, 이 도사의 예언대로 이 나이대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막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혼자 남겨질 영애빙을 걱정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녀에게 했었던 그런 잘못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이라고 하면, 자, 실제로 방관주는 천상계에서 남성의 존재였고,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남성이잖아. 남성의 어떤 롤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영애빙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가부장적 가치관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의 언사를 조금 많이 평상시에 보여줬었어요. 여자가 그것은 하는 게 아니다. 여자가 낄 것은 아니다. 지도 여자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영애빙은 원래는 영의정의 딸로서 원래는 다른 남성과의 혼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난 남자한테 종속된 삶을 살기 싫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방관주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왜? 방관주가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좀 기묘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방관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여성임에도 자, 혼인 후에는 자, 가부장적 모습을 보인다라는 부분들 맞죠? 아까 말했듯이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집에 가서 들어가서 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영애빙은 영애빙이라는 인물은 자, 혼인 전에는 자,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는 인물이었어. 난 남자랑 결혼 안 해. 나 남자랑 결혼해서 남자 뒷바라지 하는 삶을 살 바에는 자,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막상 혼인을 했어. 자, 근데 혼인을 했는데 이 방관주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을 다 수능을 합니다. 오히려 수능을 해요. 질서에 수능을 하는 인물을 보여줘요. 맞죠? 자, 그래서 무엇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태도의 변화. 자, 그래서 이제 오랑캐 막 침략도 막 맞고 뭐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주변 인물 중에 하나는 자, 아들 이름이 뭐였지? 아들 이름. 죄송해요. 아들 이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은 까먹었어요. 두 글자인데. 어? 낙성 맞아. 낙성. 야, 갑성. 낙성. 뭐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인데 나 낙성이 기억이 안 났어요. 낙성. 자, 맞습니다. 얘는 입양된 자식이에요. 입양된 자식. 입양된 자식인데 작품의 서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서사 이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낙성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왜 아들이 있지? 라는 부분에 그냥 당황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명 더 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유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모. 자, 유모가 이제 나오는데 방관주를 어릴 적부터 이제 키웠던 이제 유모가 이제 나중에 방관주에게 막 충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맞죠? 야, 네 여자면서 너무 진짜 그 남장을 해가지고 너무 돈 없는 선 넘는 거 아니냐? 막 유모가 막 꾸짖는 부분도 나와요. 근데 그것을 방관주가 어디 아녀자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꾸짖냐 이렇게 하면서 또 가부장적인 면모로 자 유모를 좀 물리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자 옆부분에 이제 수록해 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심플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이제 갈등 부분일 것 같은데, 외적 갈등은 사실 뭐 크게 외적 갈등이라고 해봤자 영애빈과의 갈등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내적 갈등은 이제 방관주 내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밑에 감상 포인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감상 포인트. 작가가 여성일 가능성. 이게 가장 메인이 된 논문이더라고요. 자, 요 내용을 내용을 봤을 때 그 작가가 여성이지 않을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성 작가의 문학, 즉 대표적인 여성 작가의 문학 뭐 있어요? 뭐 허난설원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최근 막 주목을 받고 있죠. 허난설원의 귀원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9평이 나왔고, 맞죠?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라든지 여성 문호라든지, 맞죠?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남성 작가들이 쓰고 썼던 작품들이 이제 수능판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게 약간 좀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 작품도 이 소재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여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배경, 뭐 이런 그러한 배경 때문에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여성 영웅 소설과의 차이점, 이건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구성 요소 중에서 위장된 삶의 의미, 이 부분 좀 볼게요. 위장된 삶의 의미. 아이고. 자, 방관주는 평생 동안 남성으로서의 가면, 영웅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가문의 재건이라는 자신의 성취 욕구를 이루어내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된 삶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방관주의 내적 갈등의 요인이었어요. 자, 내적 갈등. 이렇게 내가 뭔가 표면적으로 많이 이루어낸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내적 갈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방관주와 결혼 후에 영애빙은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적 아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애빙은 방관주와 동성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던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자, 원하던 주체적인 삶 어떻게 함으로써? 오히려 방관주에 순응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그 가부장적 논리에 순응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관주에게 순응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것에 순응하는 게 아니야. 왜? 방관주는 여자니까.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뭐 얘 나름의 논리니까. 자, 오케이.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광문자전. 박지원의 광문자전. 자, 박지원 작품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수능으로 보고 있어요. 좀 광문자전은 수능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왜냐면 자, 박지원이 이제 일단 박지원은 출제가 됐다 하면 이제 수능에서 보통 이제 출제가 됐던 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출제된 적이 많이 없었죠. 수필도 유명하고 소설도 유명한데, 사실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박지원의 소설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호질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호랑이의 질책. 의인하던 호랑이가 그 위선된 삶을 사는 양반의 막 질책을 함으로써 당시의 양반 사회의 허위성을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키워드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비판도 있지만 그 대안도 있어요. 양반 중심 사회의 그 폐쇄된 삶의 구조 속에서 뭔가 대안이 없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이제 논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이 되는 인물을 제시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가 대안이라고 말했죠. 대안.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키워드, 자, 두 가지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상에 대한 인물상 제시. 자, 군더더기 없이 쓰자. 새로운 인물상 제시. 이게 이 소설이 출제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작품의 제목에도 수록되어 있는 광문이라는 사람. 광문이, 자, 조선은 무슨 사회죠? 근대 사회요? 근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대의 기준은 산업화죠. 산업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조선을 온전한 봉건사회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또 완전하게. 왜냐면 그때 당시 17, 18세기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산업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애매한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시대를 무슨 사회라고 배워요? 근대도 중세도 아닌 근세사회라고 배우잖아. 근세사회. 안 들어봤어요? 근세사회?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만 해당되는 특이점이에요. 맞죠? 근대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회가 이제 근세사회였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세사회 다음이 근대사회죠. 그 봉건사회의 특징과 근대사회의 특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신분제의 철폐입니다. 자, 봉건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신분제예요. 신분제. 맞습니까?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직적 질서 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봉건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 모든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 자기의 권력을 아래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눠준 신하들이 그 왕의 권력을 대신해서 통치해서 이제 사회가 유지되는, 신분제 질서로 유지되는 그 사회가 봉건사회란 말이야. 근데 근대사회는 그러한 신분제가 싹 철폐되지.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근세 사회였단 말이야.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때 당시에 근대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시점이었어. 그렇다면은 신분제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맞죠? 자, 그런 인물이 필요했겠죠.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광문이라는 거지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광문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그 광문이라는 거지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설화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문의 광문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아야지 이게 이 광문의 성격이 근대적 인물상과 닮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광문의 성격이 어떠하였길래 광문이가 근대화에 적합한 인물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1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작품의 구조는 1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1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무슨 식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사파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자의 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부 사파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그 서술자의 교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성과 요 구성에 대한 선택지들은 무조건 중복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고, 서술자가 교체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광문의 성격을 보일 수 있는 1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품 전체 스토리 라인에 맞게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작품 전체의 서사로 연결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아픈 거지. 자, 아픈 거지. 좀 자극적으로 좀 타이틀을 잡았는데, 자, 광문이는 이제 거지입니다. 그냥 그지 새끼예요. 그래가지고 그지 새끼들은 이제 그지들이랑 모여서 어울려서 지냈겠죠. 근데 광문이는 조금 약간 네임드 거지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지 무리에서 광문을 대장으로 추대해요. 와, 네가 우리의 왕초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왕초가 된 광문이를 이제 본거지에 두고 이제 다른 애들은 앵벌이를 나갔는데, 근데 그 본거지에서 아픈 거지 한 명 있어. 미안해요. 아니, 본의 아니게 논란을 아픈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픈 거지를 이제 광문이가 정성껏 돌봐주게 됩니다. 정성껏 돌봐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성껏 돌봐주게 되는데, 자, 근데 그 아픈 이제 그 광문의 그 거지 패거리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오해를 합니다. 아픈 거지는 원래 이제 아팠는데 광문이가 이제 잘못을 한 줄 알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광문이랑 이 아픈 거지를 두들겨 패가지고 다리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거지 패거리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그 광문이는 살기 위해서 근처 빈 집의 곳간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그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들어와 있는 거지 광문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쫓아내요. 이런 거지 새끼가 우리 그 곳간에 있어 하면서 쫓아내. 근데 쫓아내는데 그때 광문이는 집주인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저를 쫓아내도 되는데 거적대기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거적대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 그래서 그 집주인은 도대체 이 거지가 왜 거적대기를 달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야. 단순한 호기심. 그래서 광문이를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광문이가 거적대기를 딱 들고 가가지고, 자, 아픈 거지는 이미 죽어 있었어. 죽어 있었단 말이야. 죽은 아픈 거지를, 자, 부자가 준 거적에 싸서, 자, 묻어주는 것을 그 부자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대충 알잖아. 대충 전후 사정은 완벽하게 모르겠지만 이 광문이가 자기가 저렇게 성취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이제 감명을 받게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광문의
인성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거지지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에 맞게끔 인격적 대우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맞아? 광문이가 거적대기를 싸주지 않았으면 다 까마귀의 먹이가 될 뻔했단 말이야. 당시에 막 까마귀들 많았잖아. 그래서 이러한 광문의 모습을 본 부자가 이제 약국 주인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광문이를 좀 데려다 쓸 알바로 쓰라고. 맞아? 그래서 이 부자의 추천으로 인해서 추천을 해줘요. 어디에? 약방 주인과의 일화. 부자는 약방 주인에게 광문을 추천해 줍니다. 아, 이 거지지만 아주 인성이 훌륭합니다. 저 알바 구하신다고 했죠? 그 광문이라고 있는데 얘 갖다 쓰세요 하면서 광문이를 이 약방 주인에게 추천을 해줘요. 약방 주인은 그렇게 부자가 이제 돈이 많잖아. 맞지? 부자가 이제 추천해 준 사람이니까 뭐 꺼림직해도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발이 넓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광문이를 쓰기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약방 주인이 이제 광문이를 쓰기는 했지만 계속 의심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거지 출신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 그 서랍에 넣어놨던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의심하냐? 광문이를 의심합니다. 너 이 새끼, 거지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이 새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거기 서랍에 있는 돈 네가 훔쳐갔지? 하면서 광문이를 쫓아내요. 광문이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약방 주인의 처조카가 돈을 들고 오면서 삼촌, 그때 제가 너무 돈이 급해가지고 그 삼촌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삼촌이 없어가지고 일단 돈이 있길래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 가져갔던 돈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약방 주인에게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서 약방 주인은 오해를 하죠. 오해를 풀죠.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맞죠? 자, 즉 광문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광문에게 사과를 해요. 자, 광문에게 사과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광문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광문에게만 하이라이트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약방 주인의 모습에서도 약간 좀 하이라이트가 맞춰져 있다. 여기서 약방 주인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약방 주인의 약방 주인의 신중함. 내가 일단 적어보세요. 약방 주인의 신중함. 자, 플러스 광문의 양심. 자, 광문이도 거기에 돈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돈 한 푼도 안 걸었으니까. 자, 여기서 좀 제가 서사 잘못 설명했는데 이거 서사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분부터 수정을 해야 되냐면 광문이를 내쫓았다라는 부분부터 수정을 할게요. 광문이를 내쫓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광문이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조카가 와가지고 오해가 풀린 거야. 그제서야 자기는 이제 광문에게 사과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심을 했었다라는 걸 사과해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약방 주인의 신중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속으로만 의심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것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적인 일화인데, 세 번째는 자, 누군가 이제 광문이에게 이로부터 이제 광문이는 떡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약방 주인이 이제 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야, 봐봐, 광문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이제 주변에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요. 광문이랑 거지가 있는데, 자, 소문을 낼 때 어때? 막 진짜 MSG 엄청 뿌려가지고 소문 내겠지.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지가 됩니다, 광문이는. 그래서 네임드가 된 광문이는 이제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질문을 하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거지가 되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광문님은 결혼 안 하세요? 자, 결혼에 대한 질문. 당신은 결혼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거지잖아요. 근데 광문이가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나를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해야 하는 것이다. 뭐 지금이야 당연한 얘기죠. 맞아? 내가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당연하잖아 지금은. 근데 이때는 당연하지 않았다고. 맞아? 이때 당시에는 좀 그런 거죠. 너 내 부인이 되라. 약간 좀 양반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다고. 맞아?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광문이는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남녀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니 내가 그래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진데, 그리고 생긴 것도 볼품이 없는데 나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느냐. 맞아? 내가 나를 좋아할 만한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몇 개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아,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자, 기녀 운신과의 어떠한 모습. 자, 당시에 유명했던 그 기생이 있었습니다. 운심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자, 기생 1티어. 모든 양반들이 이제 운심을 보기 위해서 막 초저녁부터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운심이는 되게 도도했어요. 그 도도함이 그녀의 인기 비결 중 하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도해가지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운심이를 보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든 양반들이 이제 운심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운심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온갖 가만히설로 막 운심이를 꼬시려고 하고 있었지만 운심이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있었죠. 그때 이제 광문이가 등장을 해서 광문이 양반들 사이에서 자, 상석에 앉습니다. 상석에 앉아요. 어휴, 좀 지나갑시다 하면서 맨 윗자리에 앉아요. 이 양반들은 이제 갑자기 거지가 난입하니까 기분이 나빴지만 광문이는 위대한 거지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막 뭐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 맞아? 약간 그 광문이 요백도 있었잖아. 맞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광문이가 거기서 이제 술을 이제 마시고 이제 기녀 운심이에게 부탁을 해요. 춤 좀 춰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양반들의 말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운심이가 광문의 말을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제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맞아? 자,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 광문의 신분과 관계없는 자,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기녀는 되게 신분이 낮았잖아. 양반들은 기녀인 운심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그냥 입만 털었던 거야. 사실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해줬던 것은 광문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맞아? 그래서 광문의 말 한마디에 이제 운심이가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광문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자, 무엇을 제시하려고 했다? 근대적 이상향이 되는 인물의 모습. 제시하였다. 이 다가오는 근대 사회에서는 인성이 있으면서 양심적이며 신중함을 갖추며 남녀 평등 가치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진 인물이 근대적 인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다라는 박지원의 생각,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그 직접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비판이에요. 오케이? 간접적인 비판. 여기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품이야. 자, 창성가미록. 자, 사실 오늘 메인이 되는 작품은 창성가미록인데 제가 봤을 때 창성가미록이 진짜 원래대로라면 진짜 출제 1순위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너무나 구조가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출제될 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쉽게 공부가 안 되는 작품들 있죠. 쉽게 정리가 안 되는 작품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조지훈 맹세가 출제된 것도 그것도 쉽게 안 읽히잖아. 그러니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건 긍정이야, 이건 부정이야, 실험과 고난이야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작품들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냥 두세 번 보면 공부가 되잖아. 맞지? 근데 창성가미록은 이거 내신으로 정리를 했더라도 이거 전체 서사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창성가미록을 좀 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쉽게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창성가미록은 수능에 나오기는 수능보다는 구평에 좀 그래도 구평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창성가미록 이거 정리하고, 그리고 김남조의 생명 이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됐어.